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30대 여성입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제때 공부를 못했던 게 늘 아쉬웠는데 이제야 용기를 내게 됐네요. 비록 나이가 있어 어릴 때보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도저히 공부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계발은커녕 시집살이하며 고단하게 사느라 꿈 같은 건 잊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물론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때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치가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통해 남을 위해서만 살던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남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은 남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못된 짓을 일삼고 미안한 줄도 모르던 시집 식구들과 동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전기기사였던 아버지가 감전사고로 돌아가시며 가세가 기울게 됐죠. 평생 직장 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엄마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사회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갈비집에 나가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오셨네요. 힘든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요령도 없어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장애인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입을 몇 년 미루고 돈을 벌기로 결심한 겁니다. 저는 비록 인류대학은 아니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 되니 그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네요. 대신 제가 돈을 벌어 생활비도 보태고 남동생 공부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 명문대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열심히 돈을 모은 거죠. 그렇게 제가 돈벌이를 시작하자 꽉 막혔던 집안 형편에도 숨통이 트이더군요. 저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근심 어린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못난 부모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지?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다시 공부 시작해. 너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 아빠 덕에 편하게 살았지. 내가 사회 나가 일해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회복지사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무리해서 대학에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하는 일도 재밌고 친구들도 생겨서 그만두기 아까워요. 그래도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윤철이 대학은 엄마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는 네 앞길 개척해. 알았어요. 상황 봐서 저도 공부 시작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제 걱정을 하는 엄마를 안심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얼마 후 생각지도 못한 신체의 변화가 찾아왔네요.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 자꾸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샀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할 순간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고 말았어요. 결과는 선명한 두 줄, 바로 임신이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호프집에서 남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대학가에 있는 가게였거든요. 거기서 항상 친구들과 몰려와서 술을 마시는 복학생과 사귀게 된 거예요. 남자는 저를 본 첫날부터 호감을 보였고 매일같이 호프집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남자를 사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걸 사들고 와서 제 일을 도왔죠. 가게 사장님은 그런 모습이 재밌는지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연애에 훈수까지 두더라고요. 저의 만류에도 테이블을 닦는 남자를 보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준정아, 순애보도 저런 순애보가 없다. 그냥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좀 만나줘라. 사장님도 참, 제가 지금 연애할 정신이 어딨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연애하는 거지. 힘들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그러는 게 인생이야. 너 때문에 나는 돈 안 드는 예쁜 하나 생겨서 좋다만 쟤도 남의 집 귀한 아들 아니겠소?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 와서 저렇게 일하니 나도 찔려서 하는 말이야. 아우, 정말 왜 저러나 몰라. 원래 여자는 자기 좋아서 매달리는 남자랑 만나야 행복한 거야. 너도 이만하지 말고 너 좋다는 남자 만나서 공주 대접 받으면서 20대답게 살아보란 말이야. 젊음이 길 것 같지만 그거 다 한순간이다. 궁금한 때가 있는 게 아니야. 연애도 다 때가 있어. 지금 하는 연애랑 나이 먹어서 하는 건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던 저는 결국 남자의 정성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어요. 저에게는 아직 공부하는 동생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쳐버렸으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사정은 아랑곳 없이 신난 모습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윤점아,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해. 오빠 아직 졸업하려면 2년이나 남았잖아. 그럼 어쩌려고. 설마 너 우리한테 나쁜 짓 하려는 건 아니지? 오빠, 우리 집은 아직 내가 필요해. 내 동생 아직 공부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결혼해도 너는 회사 계속 다니도록 우리 집에 말해볼게. 네가 받는 월급은 고스란히 친정 도와드려도 돼. 우리는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일하는 아주머니도 계셔. 애 낳아도 봐줄 사람이 많단 얘기지. 그러니까 너 애 낳고도 처남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일해서 친정 도와. 내가 우리 집에 말해놓을게. 정말? 그래도 괜찮아? 그럼. 너 오빠가 워낙 검소해서 그렇지 우리 집 꽤 잘 살아. 사업하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만으로도 몇 대는 먹고 살 거야. 그러니 며느리가 벌어오는 푼돈까지 신경 쓰는 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한시름을 놓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들었던 대로 굉장히 부유한 집이더군요. 정원이 딸린 고급 주택에 들어서자 온 식구가 모여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학 간 남동생만 빼고 결혼한 누나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저는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의 누나가 대뜸 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어린애가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 한참 예쁠 나이에 웬 누거지상? 누나, 윤정이가 지금 임신 중이라 힘들어서 그러잖아. 그러는 누나는 결혼했으면 매형 밥이나 차려주지. 왜 이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어? 안 그래도 우리 윤정이 긴장했을 텐데. 도와주지 못할 거면 나서지 마.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자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뜨고 입을 열더군요. 너 장손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부모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서 어디 누나한테 소리 질러? 할만하니까 하는 말 아니냐. 아무리 애선다고 다 저래? 술집에서 일한다길래 그나마 얼굴은 반반한가 했더니 아유 저런 죽상 어디가 좋다고. 엄마 술집이라뇨. 그냥 학교 앞 호프집이라고 했잖아요. 아우 맥주는 술이 아니야? 술 팔면 다 술집이고 술집에서 술잔 나르면 똑같은 거지. 뭐가 좀 달라.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윤정이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런 데서 일하면서 몸 함부로 굴려서 애 가졌으면 길게 안 들어봐도 알만하지. 엄마, 예비 시어머니의 억지 소리에 남자친구는 얼굴까지 붉히며 제 역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달아빠진 여자 취급하며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연락 없이 술집에서 일하다 남자를 꼬여 애 가진 여자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자기 아들이 죽자고 나서니 임신까지 한 저를 그대로 내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눈총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네요. 물론 저도 그런 결혼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정사정을 봐주기로 했고 아이도 있으니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출근한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무서운 표정으로 호통을 치셨거든요. 이제 막 시집 온 애가 출근이라니.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거기다가 애까지 가졌으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출근을 해. 그것도 듣자니 뭐 공장에서 일한다며? 네, 자동차 부품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그래도 벌써 몇 년간 일했던 곳이고 영준 씨가 계속 일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결혼했으면 시애미 말을 따라야지. 네 눈에 어른은 안 보이니. 아무리 애 없이 살았기로 애 가진 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몰라? 몸가짐 조심하고 얌전히 지내야 하는 것도 모르냐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조심해서 잘할게요. 아니, 애가 왜 이리 여러 말을 시켜? 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어. 나한테 기어이 임신한 며느리 공장에 내보낸다는 말까지 듣게 할 작정이냐고? 집안 명성에 먹칠해도 분수가 있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고집이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니의 불호령에 남편이 슬그머니 나타나 저를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이 윤정아 안 되겠다.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회사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다르잖아. 돈 벌어서 우리 집 도와줄 수 있게 해준다며. 그때는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나도 너 임신해서 그런 일 하는 거 영 내키지 않아. 일단 애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쉬자. 장모님도 일하신다며. 말이 왜 달라져? 난 오빠만 믿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미안해. 오빠가 얼른 취업해서 처갓집에 용돈 두둑하게 드리면 되잖아.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줘. 그리고 혹시 공장 일하다가 피곤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 처갓 식구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애가 먼저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태교에만 집중하면 좋겠어. 오빠가 부탁할게.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임신한 몸으로 돈을 벌어 친정에 보태려고 했던 건 제 욕심이었어요. 친정어머니도 그 말씀을 듣더니 펄쩍 뛰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 기간만이라도 친정 걱정은 내려놓고 태교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어이없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늘부터 도움이 오지 말라고 했다. 시집 왔으면 며느리 노릇하면서 가풍을 익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 네가 오늘부터 이 집 차림 맡아라. 그리고 이거 집안 제사 목록이다. 날짜 놓치게 잘 기억해뒀다가 준비해. 네, 갑자기 이 큰 살림을 제가요? 그럼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 두고 입으로 돈 써가며 계속 도우미를 써야 한단 말이냐.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모르면 배워. 술이나 따르던 걸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인상을 쓰면서 시른티를 내. 너 애 가진 유세나 떨려고 이 집 들어왔냐?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노여움이 무서워 억지로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홀몸도 아닌데 이 큰 집 살림에 할머님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니 겁이 났죠.
게다가 속으로 억울한 마음도 좀 들었네요. 임신했다고 집에 있으라더니 공장 일은 안 되고 집안일은 된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눈앞에 닥친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일을 악물고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어도 시집살이라는 건 정말 녹록지 않더군요. 지척에 사는 시누이는 하루가 멀게 찾아와 참견했고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게다가 시할머님은 초기 치매 상태라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동동거리며 일을 해도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남편도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밖으로 돌며 집에 있는 저는 잊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저도 제법 배가 나온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동창 모임에 나가시고 남편은 시험 때문에 일찌감치 도서관에 간 날이었어요. 저도 할머님 식사만 챙겨드리면 되니 오랜만에 한가해서 기분이 좋았네요. 그런데 여유로운 시간도 잠시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 콩콩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여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남자가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거실로 달려나왔네요. 그러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누이가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우리 엄마 어디 계셔? 영진이는? 어머니는 동창회 가셨고 오빠는 학교에 갔어요. 근데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시누이 뒤에 서 있던 아주버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장모님은 왜 찾아와? 그런 뻔뻔한 짓을 저질러 놓고 엄마 찾아서 뭐하게?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너 가정폭력으로 콩만 먹일 거야. 알어? 하, 이게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남편 출장 간 사이에 외가 남자 끌어들여 붙어먹은 짓을 뭐 가정폭력. 재미 볼 때는 좋더니 맞으니까 억울해. 재미는 무슨 재미? 그냥 보일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수리업체 부른 거라니까. 너는 보일러 수리를 바이가 먹고 하냐? 이게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내가 그동안 모르고 넘어간 줄 알아. 장모님이 사업하라고 배려해 주셔서 그동안 더러운 걸도 참아가며 눈 감고 살았어. 근데 이제 애 때문이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좋아서 뒹굴었잖아. 그 꼴을 애가 봤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그러고도 어미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엄마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돈 때문에 참았겠지. 너는 출장 간답시고 여자 안 끼고 놀았어? 나야말로 그동안 애 때문에 참은 줄 알아. 뭐? 이게 진짜 너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오늘 인생 고추장 찍는 한이 있어도 너 가만 안 둬. 이리 안 와? 올게.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여기 미친 개가 사람 잡는다고. 저는 두 사람이 서로 죽일 듯이 난리를 치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자니 시내가 집안에까지 남자를 끌어들여 바람을 핀 모양이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시누이가 제 뒤로 달려와 몸을 숨겼어요. 그러자 흥분한 아주버님이 저희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에 극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야 했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당한 일이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칠칠치 못하게 다 키운 애를 놓쳐? 아유, 이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니, 저희 애가 누구 때문에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입을 나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영진이한테 연락하고 피했어야지. 눈 돌아간 인간들이 보이는 게 있는 줄 알아. 평소에도 그렇게 곰같이 굴더니 미련하니 멀쩡한 애도 놓친 거야. 그래놓고 무슨 벼슬을 했다고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누워있어. 얼른 태어나고 집에 와서 청소나 해. 아주 난리를 쳐놔서 집에 어디 팔 디딜 틈이 없어. 오빠는요,
영준 씨는 안 왔어요? 무슨 대단한 일 했다고 남편까지 찾아? 네 남편 시험 끝나서 친구들이랑 어디 강촌인가로 여행 간다더라. 내일 올 거야. 네, 저 이렇게 된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지. 근데 저도 속상하니까 바람 쐬러 간 거 아니겠어? 괜히 공부하느라 힘든 애 잡지 말고 네 몸 관리는 네가 알아서 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뭔 일만 생기면 남편을 찾아. 혼자 사는 시애미 앞에서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다. 이건 뭐 술이나 팔 줄 알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제게 소홀했던 남편이라도 그런 날까지 나 몰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물거리던 아이가 없어졌는데 남편은 아이도 저도 걱정되지 않은 모양이었네요. 그 후로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큰 살림을 도맡으며 무임금 가정부 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러 갓 20이 넘었던 제가 어느덧 30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시 아이를 가져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죠. 아예 대놓고 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엌대기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유학을 갔던 시동생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시동생은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를 마치고 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이 바쁘다며 제가 결혼한 후에도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한데 한국의 대기업에서 거액을 주고 스카웃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어 나간다고 하는 걸 굳이 말리며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 시동생이 얼마 만에 집에 왔는지 알지? 힘든 일하러 오신 박사님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라. 잠자리 이불은 매일 털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새 이불로 바꿔줘. 아참, 걔가 간장게장을 좋아해. 내일 새벽에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놈으로 사다가 게장 좀 담가라. 그렇게 저는 결국 시동생의 소매까지 들게 됐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바람 피어 이혼당한 시누이도 10년 넘게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고 시할머님은 아예 몸져 누워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시동생의 합가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들으면 그런 힘든 세월을 왜 참고 견뎠냐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라 인이 박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친정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하루 이틀 견디다 보니 무감각해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시집 식구들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인내에도 한계가 찾아오더군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어요. 시동생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변호사를 데려왔더라고요. 예비동서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날 때 그 똥 심은 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남편의 누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몸종 부리듯 하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동서에게 건네는 한마디는 무척 조심스러워하더군요. 그래도 동서는 결혼할 때까지 제게 제법 예의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집안에서의 저의 위치를 간파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동서까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숨 넘어가게 부르기에 달려가 보니 할머님 방문 앞이었어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동서? 할머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인사드리려고 보니까 방에서 너무 냄새가 났어요. 용변 보신 것 같네요. 아, 그래. 저기 기저귀랑 물티슈 있으니까 닦고 갈아드리면 돼. 저녁에 내가 목욕시켜드릴 때 깨끗하게 다시 닦아드리면 되니까. 뭐요? 지금 나더러 똥기저귀를 갈라는 말이에요.
난 지금 제사함식 준비하잖아. 전부 치다 올라와서 얼른 다시 내려가 봐야 돼. 그럼 내려가서 불 끄고 올라와서 갈면 되잖아요. 그게 형님 하는 일 아니에요. 뭐, 같은 손주 며느리인데 아무나 하면 어때? 어머,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저랑 형님이랑 어떻게 같아요? 형님은 전업주부고 이런 일에 이골이 났지만 전 아니거든요. 아무튼 전 못해요. 형님 할 일 남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하세요. 뭐?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뭐 처음부터 이런 일 해본 줄 알아? 변호사인 건 알겠는데 변호사는 며느리 아니야? 동서 바쁘다고 그동안 제사에도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나 불평한 적 없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음식하다 말고 와서 너무 바쁘다잖아. 동서는 노는 손이니 할머님 좀 도와드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못해 말이야? 노는 손이라뇨. 제 손은 서류 넘기라고 있는 손이지 형님처럼 일하려고 있는 손이 아니라고요. 각자 하던 일 하자는 건데 형님이야말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동서, 온 집안 사람들이 나를 소처럼 부려먹으니까 동서 눈에도 내가 우스워. 그래도 내가 손이 이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내가 깍듯이 형님 해주니까 정말 어른이라도 된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은 밖에서 만났으면 나랑 감히 겸상도 못해. 어디서 무식한 티 내면서 기저귀를 갈라 말아라 해. 동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빽 하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달려왔더군요. 그러더니 저희를 본 시어머니가 냅다 제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주춤 물러났어요. 그리고 얼얼해진 뺨을 감싸며 말했네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먼저 화내고 따진 건 동서예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아미한테 눈을 부라리네. 제사 준비하다 말고 이 분란을 일으키고도 잘못이 없어? 안 봐도 알지. 네가 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냈으니 새아가가 화난 거 아니냐.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무조건 둘째한테 사과해. 그냥 할머님 기저귀 좀 갈아드리라고 했어요. 온 집안에 노는 사람이 가득한데 저 혼자 동동거리느라 정신없잖아요. 근데 할머니 방에 냄새난다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손주 며느리니 기저귀 한번 갈아드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뭐,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새아가가 누군데 맘대로 그런 일을 시켜? 그딴 일 할 사람은 이 집안에서 너뿐인 거 몰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럴 때 써먹을 게 아니면 너 같은 걸 왜 이 집안에 붙여놨겠어? 술이나 따르던 게 주제도 모르고 어디 감히 변호사한테 소리 질러? 어서 사과하지 못해. 그러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와 동서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안간힘을 쓰고 버티면서 곁에 서 있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도 입을 꼭 다물고 있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아, 시끄럽게. 빨리 사과하고 끝내. 하던 대로 하면 될 걸 오늘따라 왜 그래? 재수 씨가 왜 여기 와서 그런 거래? 그건 당신이나 하는 일이지. 뭐라고? 그거 지금 진심이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남편에게조차 외면당하니 그제야 정신이 퍼뜩 차려졌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식구들이 무시하는 걸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그래도 조금은 미안해하거나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저를 식물로만 여겼다는 걸 확인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도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정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창업을 준비하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한달음을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도 실신 직전이더군요. 남동생은 미혼이었기에 저희 엄마 혼자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병원비였습니다. 남동생은 사고가 나기 전 모아놓은 돈을 모두 털어 동업자와 창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고 소식을 들은 동업자가 돈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겁니다. 게다가 무보험 차량이 낸 사고라서 보험료도 기대할 수가 없었네요. 거듭되는 수술로 병원비는 쌓여가는데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어 애가 타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 결심을 거두고 남편에게 기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거들먹거리며 병원비를 보태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그전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더니 쓰러지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를 받고 온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검사 결과 어머니는 지병으로 앓던 당뇨 때문에 신장이 다 망가진 상태라더군요. 그러니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놀랐고 다들 이식을 위해 검사 예약을 잡았습니다. 금식하고 해야 하는 검사라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네요. 그리고 남편의 시작으로 모두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저만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됐어요. 필요하는 자식도 맞지 않는 신장을 저만 줄 수 있게 된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막상 이식을 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험악한 얼굴로 말했어요. 설마 너 겁난다고 우리 엄마 신장 못 준다고 하는 건 아니지? 사실 겁나는 건 사실이야. 어머님이 그동안 나한테 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로 몸에 칼 대는 게 맞는 건가 싶고. 이거 봐라. 우리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야. 너 지금 그 신장 하나 가지고 뭐 흥정이라도 해보려는 거야. 흥정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무서우니까 하는 말이잖아. 분명히 말하는다 너. 곱게 이식하는 게 너희 친정에도 좋을 거야. 네가 우리 엄마 신장 주는 거 아까워하는데 나라고 처마에 돈 주는 게 신나겠냐? 누가 안 한대 그랬어? 그래도 수술이니까 겁난다고 하면 좀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면 안 되는 거야? 위로는 무슨? 신장 하나 떼준다고 죽냐? 이런 치상볼 안 보려면 내 신장을 치료해야 하는 건데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면서 여전히 매몰차게 굴더군요. 굳이 남편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니 거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겁이 났던 것뿐이죠. 저는 결국 고마움에 인사 한마디 못 듣고 이식을 위해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긴장 탓인지 자꾸 요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줄기차게 화장실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게 됐네요. 저는 수술을 앞둬서 그런지 혼자 있는 게 너무 초조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서에게 인사하고 시어머니와 얘기를 좀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던 저는 그만 놀라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간신히 다잡았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어머님과 동서는 제가 문을 연 것도 모른 채 친모녀지간이라도 되는 듯 살갑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변호사 양반이 여긴 뭐 하러 와? 나 괜찮아. 안 그래도 혈색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수술만 잘 마치면 금방 기력 회복하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 너희들 검사 안 하고 그네 먼저 해보길 잘했지? 난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맞는다고 결과가 나왔는지. 아유 정말 얼마나 다행이니. 이게 다 하늘이 돕는 게 아니고 뭐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수술 잘 끝내고 회복할 일만 남았으니 태어나는 대로 경창동 건물 명예전 바로 진행하자. 어머나, 정말요? 그거 정말 저 주실 거예요? 아우, 당연하지. 내가 너 준다고 딱 못 박아뒀잖아. 그거 못해도 60억은 훨씬 넘을 거야. 잘 가지고 있다가 내 손주들까지 물려줘라. 알겠지?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큰애 결혼은 망했지만 너 들어온으로 아주 살맛이 난다. 친구들이 며느리 잘 봤다고 잘난 척하는 꼴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지 뭐니? 이게 다 네 덕인데 내가 그깟 건물 하나 못 주겠어? 그래, 그건 무식하면 애나 똑바로 낳던지 사람 얼굴에 목줄이라도 분수가 있지. 고졸에 술집에서 일한 것까지도 모자라서 남들 다 낳는 애도 하나를 못 낳았잖니. 내가 그동안 그 꼴을 보고도 참아준 건 순전히 걔한테서 신장이나 받으라는 뜻이었던 거야. 거기까지 듣던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겠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곧장 병실로 뛰어들어가면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혹시 신장이식 적합성범자를 저만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동서와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미안해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젖바나장으로 큰 소리를 쳤죠. 너 도둑 고양이처럼 왜 남의 말을 엿듣니? 아무튼 기본이 안 됐다니까. 일단 너 먼저 받아보고 안 맞으면 다른 애들도 받아보려고 했어. 근데 네가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다른 검사는 필요 없게 된 거지. 아니, 친자식들을 놔두고 왜 며느리인 저를 먼저 검사받게 하셨어요? 혹시 자식들 몸에는 칼대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만 혼자 검사받게 해놓고 다른 자식들은 안 맞는다고 거짓말해서 제 신장 가져가시려고요? 그래, 사실 너야 어차피 애도 못 낳는 몸뚱이 뭐 따로 쓸 일도 없잖니. 남자들이야 사회생활하느라 술도 먹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새아가는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할 몸이니 함부로 칼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혼자 사는 불쌍한 네 신우한테 신장까지 내놓으라 그래. 이것만 봐도 누구 꼴을 받아야겠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가 다 갈렸습니다. 그렇게 부려먹고도 모자라서 신장까지 빼가려고 작당을 했다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네요. 근데 듣자니 60억 건물은 동서 주기로 하셨나 봐요. 아니, 신장은 제가 떼주기로 했는데 왜 건물은 동서가 받아요? 어머님,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따지고 들려하자 어머님이 인상을 구기며 화를 내더군요. 뭐,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간이 부었구나. 지금 너 시애미한테 따지는 거냐? 내가 내 재산 누굴 주건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리고 너랑 새아가랑 몸값이 같니? 너 같은 쓸모없는 몸뚱이에서 신장 하나 뗀다고 변호사랑 같은 대우를 말해. 제가 어때서요? 10년이 넘게 이 집 구석 쓸고 닦고 한 것도 저고요. 할머님 수발 들었던 것도 저예요. 제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았어요? 멀쩡히 잘 크던 애 형님이 바람 피워서 부부싸움 말리다가 잃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지.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귀한 딸이에요. 그런 저는 몸에 칼을 대든 뭐라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이 수술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아, 네가 그깟 이식 하나 해주는 걸로 지금 시애미를 협박하겠다 이거니? 오냐,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너 싫으면 난 다른 애들 거 받으면 그만이야. 대신 잘난 네 친정동생 병원비도 이제 끝인 줄 알아라. 어느 병원에서 땡전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니. 없는 집구석에서 살던 거 데려와서
먹여줘 입혀줘. 그것도 모자라 동생 병원비까지 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푼수가 있지. 어디서 눈을 찢게 뜨고 협박질이야.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그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이랑 동수한테 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 동생 걱정은 그만 넣어두세요. 저도 이제야 정신이 들었거든요. 사지육신 멀쩡한데 어디나가 구걸을 해서라도 제 동생은 제 힘으로 지켜야죠. 그러니 어머니도 살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 몸에 칼을 대셔야겠네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예요? 친자식이 셋에 자식보다 더 애틋한 며느리까지 있으시잖아요. 뭐야? 너 정말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그동안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생값은 해야지. 병원 밖으로 한 배짝만 움직여봐라. 네 동생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1,000원 한 장 못 보태준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악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했네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날아온 남편이 화를 내며 저를 말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뺨을 대차게 후려치는 걸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 돌아와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또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에 대해 도움도 청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로부터 막말을 들을 때마다 가능하면 녹음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처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대비해 둔 것이죠. 변호사는 그런 저를 칭찬했어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있다면 그들에게도 네 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도 하고 네 자료도 꽤 도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거기다 그동안 집안일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인정되어 얼마간의 재산 분할도 받게 됐답니다. 저는 그 돈을 남동생의 치료비에 보태고 열심히 생활비도 벌었어요. 그리고 6개월 뒤 동생은 일상에 복귀할 수가 있었죠. 그동안 동생의 뒤통수를 친 동업자의 수사도 진행되어 투자했던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때 저는 돈보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돌아와준 동생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답니다. 지금 저는 건강을 회복해 재기를 꿈꾸는 동생과 함께 친정엄마를 모시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해 사회복지사로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가족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얼마 전에 우연히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시들거리는 자식들 때문에 아직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사후 공효자를 찾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추석을 받으며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변호사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60억 빌딩을 증여해주는 조건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빌딩만 챙긴 채 적합 성검사 자체를 거부한다더군요. 게다가 자기 몸이라면 끔찍하게 아끼는 큰딸과 아들도 검사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랍니다. 그 일로 가족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서로 남은 재산을 가지고 우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비록 좁은 병들이 아파트에 살지만 저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거든요. 왜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돈보다 귀한 가족들의 사랑과 건강을 잘 지켜가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